2부 두 번째 글입니다. 2. 군함 오리온 1. 24,601호 9,430호가 되다. 장발장은 다시 체포되었다. 그의 통한 자초지종을 여기에 장황스럽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도리어 독자는 좋아하리라. 나는 그 놀라운 사건들이 몽트레유 시르멜에서 일어난 지 몇 달 후에 당시의 신문에 났던 두 개의 짤막한 기사를 여기에 베껴 써놓는 것으로 만족한다. 이 기사들은 조금 간략하다. 다 알다시피 이 시대는 아직 법정 일보가 없었다. 첫 번째 것은 백기의 기사인데 1823년 7월 25일자다. 파드칼레 군은 최근에 범상치 않은 한 사건의 현장이 되었다. 마들렌시라는 다른 도의 한 사나이가 제안한 새로운 제조법 덕택으로 수년 전부터 이 지방의 전통공업인 흑옥과 검은 유리 세공품 제조업은 부흥하였다. 그는 그것으로 치부했고 또 솔직히 말해서 이 군도 부유하게 만들었다. 그의 업적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그는 시장에 임명되었다. 그런데 경찰은 이 마들렌 씨라는 자가 장발장이라는 사나이로 1796년에 절도죄로 유죄받은 선고를 받은 전과자고 감시 위반자임을 발견했다. 장발장은 다시 투옥되었다. 체포되기 전에 그는 리피트 은행에 예금해 두었던 50만 이상의 금액을 인출하는 데 성공한 것 같다. 그런데 이 돈은 그가 자기 사업을 통해 매우 합법적으로 벌었다고 한다. 장발장이 털롱 형무소에 돌아온 이후 그 돈을 어디다 감추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두 번째 기사는 조금 더 상세한데 같은 날짜에 파리 일보에서 발췌한 것이다. 장발장이라는 석방된 한 전과자가 바르의 중재재판소에 출두했는데 그 사정은 사람들의 주의를 끌만하다. 이 악한은 교묘히 경찰의 눈을 피할 수 있었고 이름을 바꾸고 북부 한 소도시의 시장에 임명되는 데 성공했다. 그는 그 도시에서 꽤 중요한 산업을 운영했다. 경찰의 지칠 줄 모르는 일성 덕분에 그는 드디어 정체가 드러나 체포되었다. 그는 매춘부 하나를 첩으로 삼고 있었는데 이 여자는 그가 체포되었을 때 쇼크로 죽었다. 이 죄인은 비상한 힘의 소유자여서 탈주할 수 있었으나 경찰은 그의 탈주 후 사나흘 만에 바로 파리에서 그가 마침 수도에서 몽페르메어 마을로 가는 작은 마차 하나를 잡았다는 순간 그를 다시 포박했다. 그는 그 사나흘간의 자유를 틈타서 프랑스 주요 은행 중 하나에 예금해 두었던 막대한 금액을 회수했다고 한다. 그 액수는 60만 내지 70만 프랑으로 추측된다. 기소문에 의하면 그는 그 돈을 자기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장소에 파묻었을 것이라고 하는데 아무도 그것을 찾아낼 수 없었다. 그야 어쨌든 간에 이 장발장이라는 자는 약 8년 전에 대로에서 한 어린이를 공갈하여 돈을 훔쳤다는 죄명으로 최근 바르도의 중재재판에 회부되었는데 그 어린이는 페르네의 장로가 그 부르의 시에서 아래와 같이 말한 것처럼 저 정직한 소녀들 중 하나다. 이 페르네의 장로라는 노년 시절의 볼테르를 말합니다. 사부에서 해마다 와서 그 손으로 가볍게 닦는다. 그 얼음으로 막힌 저 기다란 통들을. 이 도독은 자기 변호를 하지 않았다. 검사의 능변에 의하여 이 도독질에는 공범이 있었다는 것과 장발장은 남부지방의 어느 비적단의 일원이라는 것이 확정되었다. 그 결과 장발장은 유죄 판결이 내려져 사형 선고를 받았다. 죄인은 항소하기를 거부했다. 국왕은 무한한 관용을 베푸시어 그것을 무기징역으로 감형하셨다. 장발장은 즉시 벌롱 형무소로 이송되었다. 장발장이 몽트레유 시르메르에서 종교적 관례를 제대로 따왔다는 것을 사람들은 잊지 않았다. 어떤 신문들은 그 중에서도 특히 콩스티티시오넬은 가명을 가리켜 신부파의 승리라고 하였다. 장발장은 형무소에서 죄수번호가 바뀌었다. 그는 9430호라고 불렸다. 그런데 후에 다시 이 얘기를 꺼내지 않기 위해 이 자리에서 말해두겠는데 몽트레유 시르메르의 번영은 마델렌 씨와 함께 소멸했고 고뇌와 주저의 그날 밤에 그가 예견했던 것은 모두 실현되었다. 그가 없어지자 사실 넋이 없어진 거나 진배 없었다. 그가 추락한 후 몽트레유 시르메르에서는 위대한 인물들이 몰락한 후에 일어나는 저 이기적인 분열이 인간의 공동체에서 날마다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저 번창한 것들의 숙명적인 해체가 발생했는데
이런 일은 역사상 단 한 번밖에 볼 수 없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은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사후에 일어났으니까. 대장들이 스스로 왕관을 쓴다. 직공자들이 하루아침에 제조업자가 되었다. 시기심 많은 경쟁이 나타났다. 마들렌시의 널따란 공장들은 닫혔고 건물들은 폐허가 되었고 직공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어떤 사람들은 그 고장을 떠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직업을 떠났다. 이후 모든 것은 커지는 대신 쪼그라졌고 선을 일삼는 대신 이득을 일삼게 되었다. 더 이상 중심이 없었고 도처에서 경쟁이 그리고 악착 같은 정오심이 기승을 부렸다. 마들렌 씨는 모든 것을 지배하고 이끌었다. 그가 쓰러지자 저마다 제 이속만 챙겼다. 단체 정신은 투쟁 정신으로 변했고 진화는 냉혹으로 변했고 만인을 위한 창설자의 호의는 상호간의 정오심으로 변했다. 마들렌 씨가 맺어놓은 유대는 흥크러지고 끊어졌다. 사람들은 제조법을 속이고 제품의 질을 저하시키고 신뢰를 무너뜨렸다. 판로는 좁아지고 주문은 줄어들었다. 임금은 떨어지고 공장은 파업하고 파산이 도래했다. 게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었다.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다. 국가마저도 어디선가 누군가가 없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중재재판소가 마들렌 씨와 장발장이 동일인임에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하여 형무소를 살찌우고 나서 제4년도 되기 전에 몽트레의 슈르메르 군에서는 징세 비용이 배가했고 빌렐 씨는 이 빌렐은 프랑스의 정치가인데 왕정복고 시대의 과격 왕당파의 수장입니다. 빌렐 씨는 1827년 2월에 의회에서 그 점을 지적했다. 2. 두 줄의 도깨비의 시를 읽을 수 있는 곳. 더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같은 무렵에 몽페르메의에서 일어난 회개한 사실 하나를 좀 자세히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하겠는데 이 사실은 검찰 당국의 어떤 추측과 일치하지 않은 건 아닐 것이다. 몽페르메의 지방에는 매우 오래된 미신 하나가 있는데 파리 근처에 민간 미신이 있는 것은 시베리아에 알로에가 있는 것과 같으므로 그것은 더욱 신기하고 더욱 소중하다. 나는 희귀식물과 같은 상태에 있는 것을 무엇이보다 존중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몽페르메의 미신은 이렇다. 태고적부터 도깨비는 보물을 감추기 위해 숲을 골랐다고 사람들은 믿고 있다. 안악내들은 장담하기를 해가 질 무렵 호젓한 숲속에서 시커먼 사람 하나를 만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닌데 이 사나이는 수레꾼이나 나무꾼 같은 얼굴을 하고 있고 나막신을 신고 있고 삼배 저고리와 바지를 입고 있으며 모자나 두건 대신에 머리에 두 개의 커다란 뿔이 돋쳐 있는 것으로 알아볼 수 있다고 한다. 아닌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있다면 곧잘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사나이는 보통 구멍 하나를 파느라고 바쁘다. 이러한 만남에 대처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방법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사나이가 순전히 한 농부라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가 시커멓게 보이는 것은 황혼이기 때문이고 그는 조금도 구멍을 파는 게 아니라 쇠꼬를 베고 있는 것이며 뿔로 여겼던 것은 등에 쥐고 있는 쇠수랑 외에 다른 것이 아닌데 그 끝부분의 황혼의 어둠 때문에 머리에 돋친 것처럼 보였던 것이다. 그를 보고 집에 돌아가는 사람은 일주일 안에 죽는다. 둘째 방법은 그를 지켜보면서 그가 구멍을 파고 그가 그것을 다시 덮고 가버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잽싸게 구덩이로 달려가서 그것을 다시 열고 그 시커먼 사나이가 반드시 거기에 놓고 갔을 보물을 꺼내가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은 한 달 안에 죽는다. 끝으로 셋째 방법은 그 시커먼 사나이에게 전혀 말도 하지 않고 그를 전혀 보지도 않고 오고만 날 살려라 하고 도망치는 것이다. 그 사람은 1년 안에 죽는다. 이 세 가지 방법은 제각기 불리한 점이 있는데 둘째 것은 어쨌든 어떤 이득을 주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특히 비록 한 달간만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의 보물을 손에 넣는다는 이득이 있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으로 선택되는 방법이다. 그래서 어떠한 행운에도 유혹을 받는 대담한 남자들은 사람들이 단언한 바로는 꽤 자주 이 시커먼 사나이가 판 구멍을 다시 열고 도깨비 보물을 훔쳐보려고 했다고 한다. 이러한 작업은 보잘것없는 것 같다. 어쨌든 전설을 믿는다면 그리고 특히 트리퐁이라는 약간 요술쟁이인 노르망디의 나쁜 수도사가 이 문제에 관해 서투른 라틴어로 남겨둔 수수께끼 같은 두 줄의 시구를 믿는다면 그렇다. 트리퐁은 루앙 근처의 생조르주드 보세르빌 수도원에 매장되어 있는데 그의 무덤 위에서 두꺼비들이 태어난다고 한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은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한다.
그 구덩이들은 보통 대단히 깊어서 사람들은 땀을 흘리고 뒤지고 밤새도록 일을 하고, 왜냐하면 이 일은 밤에 해야 하니까 셔츠를 땀에 적시고 촛불을 태우고 곡괭이를 망가뜨린다. 그리하여 마침내 구덩이 밑바닥까지 파들어가서 그 보물에 손을 댔을 때 무엇을 발견하는가? 도깨비의 보물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한 잎의 동전, 때로는 한 잎의 은전, 돌멩이, 해골 바가지, 피를 흘리는 송장, 때로는 지갑 속에 든 한 장의 종이처럼 넷으로 접힌 도깨비, 때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트리퐁의 시가 호기심 많은 경박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과 같다. 땅을 파고 감춘다. 어두침침한 구덩이 속에 동전을, 은전을, 돌멩이를, 송장을, 유령을 또는 물을. 오늘날은 거기에서 어떤 때는 탄알과 함께 화약통을, 또 어떤 때는 분명히 도깨비들이 사용했을 손때 묻은 거무튀튀한 한 벌의 낡은 카드를 발견한다. 트리퐁은 이 마지막 두 가지 물건을 전혀 기록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트리퐁이 12세기에 살았고 도깨비가 로즈 베이컨 이전에 화약을 발명하고 샤를 6세 이전에 카드를 발명하는 재주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만약에 그런 카드로 노름을 한다면 소유한 것을 몽땅 잃을 것이 확실하다. 또한 통 속에 있는 화약으로 말하자면 그 화약은 그대의 총을 얼굴에서 터지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전과자 장발장이 탈주할 며칠 동안 몽페르메의 부근을 얼쩡거렸던 것 같다고 검찰은 생각했는데 그 후 얼마 안 있어 블라톨디엘이라는 어떤 늙은 도로 수리공이 숲속에서 수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마을 사람들의 눈에 띄었다. 이 블라토리엘이라는 자는 전에 감옥살이를 한 사람이라고 그 지방에서는 믿고 있었는데 그는 경찰의 감시를 받고 있었고 아무 데서도 일거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공서에서는 그를 낮은 보수로 가니에서 라니에 이르는 새길의 수리공으로 고용하고 있었다. 이 블라토리엘이라는 자는 그 고장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있었는데 그는 지나치게 공손하고 겸손하여 누구한테나 얼른 모자를 벗고 인사를 했고 헌병들 앞에서는 벌벌 떨며 아양을 부렸다. 그가 10중 8구 비적단에 가입해 있을 것이라는 소문도 있었고 해질 무렵에는 덤불 뒤에 숨어서 지나가는 사람을 노린다고 사람들은 의심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주정뱅이라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었다. 사람들의 눈에 띈 사실은 다음과 같다. 얼마 전부터 블라트루엘은 길에 자갈을 깔고 손질하는 일에 매우 일찍 마무리하고 곡괭이를 들고서 숲속으로 가곤 했다. 저녁 무렵 인기척 하나 없는 숲속 빈터나 이럴 데 없이 황량한 덤불 속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고 때로는 구멍을 파고 있는 그를 사람들은 만났다. 지나가는 아낙네들은 처음에 그를 베엘제불은 신약 성서에 나오는 악귀의 두목입니다. 베엘제불이라고 착각했으나 나중에야 블라트류엘임을 알아보았지만 더 안심이 되지는 않았다. 블라트류엘은 그렇게 사람을 만나면 몹시 거북해하는 것 같았다. 분명히 그는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을 피하려 했고 그의 행동에는 무언가 비밀이 있었다. 사람들은 마을에서 이렇게 말했다. 틀림없이 도깨비가 나타난 거야. 블라트류엘은 그걸 보고 찾고 있는 거야. 요컨대 그치는 마왕이 숨겨놓은 돈도 움켜잡을 놈이거든. 볼테르주의자들은 이렇게 덧붙였다. 블라트류엘이 도깨비를 잡거나 도깨비가 블라트류엘을 잡거나 둘 중에 하나다. 늙은 여자들은 많은 성호를 그었다. 그러던 중 블라트류엘은 숲속의 그 일을 그만두고 다시 도로 수리공의 일을 정상적으로 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사람들은 다른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호기심을 품고서 아마도 거기에는 전설 속 황당무계한 보물이 아니라 도깨비의 화폐보다 더 진실하고 더 실제적인 횡재가 있어서 아마 도로 수리공이 그 비밀을 절반쯤 알아차렸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호기심에 끌린 사람들은 초등학교 선생과 싸구려 식당 주인 테나르디에였는데 이 사람은 아무하고도 어울리는 사람이어서 블라트류엘과 관계를 맺는 것도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자는 감옥살이를 하지 않았던가? 테나르디에가 말했다. 그러니 어떤 놈이 거기에 있든지 또 어떤 놈이 거기에 있을지 알 게 뭐야? 어느 날 저녁 초등학교 선생이 말하기를 옛날 같으면 사직당국에서 블라트류엘이 숲에 가서 뭘 하는지 조사했을 터이니 그 녀석도 뭐라고 말을 해야 했을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고문을 했을지도 모르니 이를테면 물먹이는 고문이라도 했다면 블라트류엘인들 잡아가지 않고는 못 베겼으리라고 했다.
그놈에게 술을 한번 먹여보자. 테나르디에가 말했다. 그들은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그 늙은 도로 수리공에게 술을 먹였다. 볼라트리오에는 술을 엄청나게 마셔서나 별로 시끄러지 않았다. 그는 술 고래의 갈증과 판사의 신중을 솜씨 좋게 훌륭한 비율로 배합했다. 그러나 묻고 또 묻고 한 끝에 그의 입에서 새어나온 몇 마디의 애매한 말을 한데 이때의 맞추어본 결과 테나르디에와 학교 선생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아냈다고 생각했다. 블라트리엘은 어느 날 아침 동털역에 일을 하러 나갔다가 숲속 한쪽 등불 밑에 삽과 곡괭이가 마치 감추어 놓은 것처럼 놓여 있는 것을 보고 놀랐던 것 같다. 그렇지만 그는 그것을 10중 8구 물깃는 10% 영감의 삽과 곡괭이려니 생각하고 더 이상 마음에 두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나 그날 저녁에 그는 커다란 나무 뒤에 숨어서 상대방에게는 들키지 않고 전혀 이고장 사람이 아닌 본인 블라트리엘이 잘 알고 있는 한 녀석이 이 도로에서 숲의 가장 칙칙한 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던 것 같다. 테나르디의 표현으로는 형무소 동료라 했다. 블라트리엘은 그 이름을 말하기를 완강히 거절했다. 그 녀석은 보통이 하나를 큰 상자 또는 작은 동괴 같은 어떤 네모진 것을 들고 있었다. 블라트리엘은 놀랐다. 그렇지만 그 녀석의 뒤를 밟아버리는 생각이 떠오른 것은 7, 8분이 지나서였다. 그러나 때는 너무 늦었다. 그 녀석은 벌써 칙칙한 숲속으로 들어가 버렸고 날이 저물어 블라트리엘은 그를 찾아낼 수 없었다. 그러자 그는 숲 언저리를 지켜보기로 마음먹었다. 달이 떠 있었다. 두세 시간 후에야 블라트리엘은 그 녀석이 숲에서 다시 나오는 것을 보았는데 이때는 작은 동괴 같은 것이 아니라 곡괭이와 삽만 갖고 있었다. 블라트리엘은 그 녀석을 지나가게 내버려 두고 다가가려는 생각은 하지 않았는데 그 까닭은 그가 자기보다도 3배나 힘이 장사인데다가 곡괭이를 들고 있는지라 그가 자기를 알아보고 아는 사람한테 들켰다는 것을 알게 되면 아마 자기를 찍어 죽이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시 만난 두 옛 동료의 감격적인 감정으로서는 끔찍스럽다. 그러나 그 삽과 곡괭이는 블라트리엘에게는 한 줄기의 빛이었다. 그는 아침에 본 등불로 달려갔지만 거기에는 더 이상 삽도 곡괭이도 없었다. 그는 그 녀석이 숲속에 들어가서 곡괭이로 구멍을 파고 상자를 숨기고 삽으로 구덩이를 다시 덮어버린 거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그 상자는 사람 시체가 들어가기에는 너무 작았다. 그러므로 그 속에는 돈이 들어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찾기 시작한 것이다. 볼라트리엘은 숲을 모조리 찾아보고 쑤셔보고 뒤져보고 땅이 가파인성 싶은 데는 어디고 파보았다. 그러나 허사였다. 그는 아무것도 파내지 못했다. 몽페르메유에서는 아무도 더 이상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다. 다만 몇몇 수다스러운 아낙네들만이 이렇게 짓거렸다. 가안이의 도로 수리공이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렇게 야단법석을 떨 리가 있어요? 확실히 도깨비가 온 거예요. 3. 쇠망치의 일격에 부서지도록 꾸며진 족쇄. 같은 해 1823년 10월 말경 톨롱 주민들은 구남 오리옹호가 폭풍우를 만나 파손된 데를 고치려고 항구로 돌아오는 것을 보았다. 이 오리옹호는 후일 브레스트에서 연습함으로 사용되었으나 당시는 지중해 함대에 소속되어 있었다. 이 군함은 바다가 몹시 험악했기 때문에 막대한 파손을 입었지만 항구로 들어오는 모습은 실로 장관이었다. 무슨 길을 달고 있었는지는 지금 생각이 나지 않으나 그 길을 보고 항구에서는 규정대로 11방의 예포를 쏘았고 거기에 대해 군함에서도 일일이 담요의 포를 쏘았기 때문에 도합 22방이 발포되었다. 예포에는 여러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다. 군주에 대한 예절, 군대의 의례, 떠들썩한 예의의 교환, 예의범절의 표시, 정박지와 성체의 의식, 매일 모든 요새와 모든 군함에서 맞는 일출과 일몰, 항구의 열고 닫음 등등. 문명사회는 도처에서 24시간마다 쓸데없는 대포를 15만 방이나 쏜다. 한 방에 6프랑이라 한다면 하루에 90만 프랑이, 한 해에 3억 프랑이 연기로 사라지는 셈이다. 그것도 한 가지 항목만으로 그렇다. 그동안에도 가난한 사람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다. 1823년은 복고 왕조가 스페인 전쟁 시대라고 불렀던 해다. 이 전쟁은 유일자 속에 수많은 사건들을 그리고 많은 특이성을 포함하고 있었다. 부르봉 왕가에서는 커다란 가계 문제, 마드리드계를 원조하고 보호하는, 다시 말해서 종가임을 나타내 보이는 프랑스계,
종가의 구실을 다했다는 점, 북방의 여러 나라 정부들에 대한 예속과 복종으로 복잡해졌으나 외관상으로는 프랑스의 국민적 전통으로 되돌아갔다는 점, 자유주의적 신문들에 의해 안두하르의 영웅이라는 별명이 붙은 앙굴렘 공작이 자유주의자들의 비현실적인 공포정치와 싸우고 있던 종교재판소의 아주 실제적인 옛 공포정치를 그의 온화한 모습에 의해 좀 돋보이게 된 의기양양한 태도로 억압했다는 점, 쌍필로트는 과격 공화당파를 가리킵니다. 쌍필로트가 데스카마사도스는 가난한 일반 대중을 일컫는 스페인어로 원래 뜻은 셔츠 없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데스카미사도스의 이름 아래 부활하여 귀족 가부들에게 커다란 공포를 주었다는 점, 군주주의가 무정부주의라고 불린 진보의 장애가 되었다는 점, 1789년에 혁명이론이 깊이 침투해 가다가 느닷없이 중단되었다는 점, 세계 일주를 하고 있던 프랑스 사상에 유럽의 경보가 울렸다는 점, 총사령관인 프랑스 왕자 곁에서 후일 샤를 알베르라고 불린 카리냐노 공이 의용군으로 척탄병에 붉은 털실 견장을 달고서 국민들을 억압하려는 왕들의 십자군에 가담했다는 점, 제국시대의 병사들이 다시 전투에 참가했으나 8년간의 휴식을 취하고 난 후인지라 이미 늙어 시들었고 또 백색 휘장을 다루고 있었다는 점, 이 백색 휘장은 왕당파의 표지입니다. 3년 전 코블렌츠에서 백기가 휘날렸듯이, 이 말은 코블렌츠에서는 혁명 당시 왕당파 망명자들이 군대를 조직하고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코블렌츠에서 백기가 휘날렸듯이 3세기가 용감한 한 무리의 프랑스 사람들에 의하여 외국에서 휘날렸다는 점, 프랑스 군대의 신부들이 섞여들었다는 점, 총금에 의해 억압된 자유와 새시대의 정신, 포탄 아래 굴복된 주의, 정신으로 이룩해 놓은 것을 무기로 파괴하는 프랑스, 게다가 매수된 적의 장수들, 주저하는 병사들, 수백만이 포위한 도시들, 기습을 받고 침범당한 모든 갱도 속처럼 군사적 위험은 전무하나 생존하는 폭발의 가능성, 유혈도 적고 얻은 명예도 적고 어떤 자에게 수치는 있으나 아무에게도 영광은 없었다는 점, 그야말로 이러한 것들이 루이 14세의 후예들인 군주들에 의해 수행되고 나폴레옹 밑에서 배출된 장군들에 의해 지휘된 이 전쟁은 그러했다. 이 전쟁은 저 위대한 전쟁이나 저 위대한 정치의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는 슬픈 운명을 지니고 있었다. 몇 개의 무공은 진실했고 그 중에서도 특히 트로카데로 점령은 훌륭한 군사 행동이었으나 되풀이하여 말하자면 요컨대 이 전쟁의 나팔은 깨어진 소리밖에 내지 못했고 전체적으로 신통치 못했으며 프랑스가 그 사이비 성전을 용납하기 거북했다는 것은 역사가 인정하는 바다. 방의 임무를 쥐고 있던 어떤 스페인 장군들은 분명히 너무도 수월하게 굴복해버린 것 같았고 매수의 냄새가 이 전승에서 풍겼으며 승리를 얻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장수들을 샀다는 느낌을 주었고 싸움에 이긴 병사들은 굴욕을 머금고 돌아왔다. 군기의 주름 속에서 프랑스 은행이라는 글자를 읽을 수 있는 곳에서 사실 전쟁의 빛은 사그라진다. 무시무시하게 무너져 내린 사라고사의 성벽 아래서도 대연했던 1808년 전쟁의 병사들은 1823년에는 성체들이 쉽게 문을 열어주자 그 앞에서 눈살을 찌푸렸고 팔라폭스 장군은 1808년에 사라고사를 지킨 스페인의 용장입니다. 팔라폭스 장군을 애석하게 여기기 시작했다. 발레스테로스보다는 로스토프친, 이 두 사람, 발레스테로스는 스페인 정부를 배반한 장군 중에 하나고요. 로스토프친은 나폴레옹이 러시아에 쳐들어갔을 때 모스크바를 태워버린 러시아 장군입니다. 발레스테로스보다는 로스토프친을 가지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 프랑스 사람의 기질이다. 또 더 중요한 견지에서 그리고 그 점에 관해서도 역시 강조해 두는 것이 좋겠는데 이 전쟁은 프랑스에서 군대 정신을 상하게 했거니와 민주주의 정신도 붕괴하게 했다. 그들은 예속화의 기도였다. 이 원정에서 민주주의의 아들인 프랑스 병사들의 목적은 타자를 위한 질곡의 획득이었다. 끔찍한 모순이다. 프랑스는 국민들의 정신을 질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각성시키기 위해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1792년 이후 유럽의 모든 혁명들은 프랑스 혁명에 불과하다. 자유는 프랑스로부터 사방으로 비쳐간다. 그것이야말로 태양의 행위 같은 것이다.
그것을 보지 못하는 자는 소경이다. 그렇게 말한 것은 보나파르트다. 1823년의 전쟁은 관대한 스페인 국민에게 대한 가해였고 따라서 동시에 프랑스 혁명에 대한 가해였다. 그 끔찍한 폭행을 저지른 것은 프랑스였다. 폭력에 의해서였다. 독립전쟁을 제외하고는 군대가 하는 일은 모두 폭력을 쓴다. 맹목적 복종이란 그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군대라는 것은 결함의 신기한 걸작이어서 무능의 막대한 학계에서 힘이 생겨난다. 인류에 의하여, 인류에 대하여, 인류의 뜻에 반하여 행해지는 전쟁은 그렇게 설명이 된다. 부르봉 왕가 사람들에게 1823년의 전쟁은 불행한 것이었다. 그들은 그것을 성공으로 착각했다. 그들은 병력을 가지고 하나의 사상을 죽이는데 어떠한 위험이 있는가를 조금도 보지 않았다. 그들은 순진하게도 죄악에 대한 엄청난 둔감을 힘의 요소로서 자기들의 결정에 받아들일 정도로 잘못 생각했다. 관계의 정신이 그들의 정책 속에 들어왔다. 1830년은 7월 혁명의 해입니다. 1830년은 1823년에 싹텄다. 스페인 전쟁은 그들의 평유에 이어서 힘의 행사와 신수권의 모험을 변호하는 논거가 되었다. 프랑스는 스페인의 전제 군주를 다시 옹립함으로써 자국에도 능히 전제 군주를 다시 옹립할 수 있었다. 그들은 병사들의 복종을 국민의 동의로 생각하는 그 무서운 과오에 빠졌다. 그러한 확신 때문에 왕권을 잃는다. 동나무 그늘에서도 군대의 그늘에서도 잠을 자서는 안 된다. 다시 구남 오리옹호로 돌아가자. 왕자 총사령관의 지휘하에 있던 군대가 출동하는 동안 함대 하나는 지중해를 순항하고 있었다. 조금 전에 말한 바와 같이 이 함대에 속해 있던 오리옹호는 바다에서 일어난 일로 인해 털롱항으로 되돌아왔다. 군함 한 척이 항구에 들어와 있으면 뭔지 알 수 없는 것이 군중을 부르고 그 마음을 사로잡는다. 그것은 군함이 웅대하기 때문이고 군중은 웅대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군함은 인간의 재주와 자연의 힘의 가장 장엄한 결합의 하나다. 군함은 동시에 가장 무거운 것과 가장 가벼운 것으로 꾸며져 있는데 그 까닭은 그것이 물질의 세 형태인 고체와 액체와 기체를 동시에 상대하여 이 세 가지 전부와 싸워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다 밑바닥의 바위를 붙잡기 위해 11개의 쇠갈고리를 가지고 있고 구름 속의 바람을 잡기 위해 날벌레보다도 더 많은 날개와 더듬이를 가지고 있다. 그것의 호흡은 거대한 나팔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120개의 포문에서 나와서 의기양양하게 내성병력과 호응한다. 대양은 천편일률적인 그 무시무시한 파도 속에 그것을 휩쓸어 넣으려 하나 그것은 제정신을 나침반을 가지고 있어서 그 가리킴을 받아 언제나 북쪽을 안다. 컴컴한 밤에도 그것의 조명등은 별빛을 보조한다. 그렇게 그것은 바람에 대해서는 닷줄과 돛을 가지고 있고 물에 대해서는 목재를 가지고 있고 바위에 대해서는 철과 구리와 납을 가지고 있고 어둠에 대해서는 불빛을 가지고 있고 광막함에 대해서는 나침판을 가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하나의 군함을 구성하고 있는 그 거대한 구조에 관해 대강의 개념을 파악하고 싶다면 브레스트나 틀롱 같은 항구에 있는 7층 높이의 지붕 달린 뱃도랑 하나에 들어가 보기만 하면 될 것이다. 거기에서는 건조 중인 배가 말하자면 유리그릇 속에 담겨 있는 것처럼 보인다. 거대한 들보, 그것은 활대고 눈도 미치지 않을 만큼 기다랗게 땅바닥에 누워있는 퉁퉁한 통나무, 그것은 주 돛대다. 선창 속 밑둥에서 구름 속 끝머리까지 그것을 재어보면 길이는 60길을 헤아리고 밑바닥의 직경은 석자나된다. 영국배의 주 돛대는 헐수순 위로 217척의 높이에 달한다. 프랑스 옛날 배는 동아줄을 사용했으나 지금은 쇠사슬을 사용한다. 백문의 대포를 찔른 배의 쇠사슬을 쌓아놓기만 해도 4척의 높이에 가로 20척, 세로 8척의 산더미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배 한 척을 만들어내는데 나무가 얼마나 드는가 하면 실로 3,000입방미터에 달한다. 이것은 물 위에 떠있는 숲이다. 그리고 또 이 점을 꼭 주의해 주기 바라는데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범선인 40년 전의 군함이다. 당시 아직 초기 단계에 있었던 전기력은 그 군함이라고 불리는 이 경탄할 만한 것에 새로운 기적을 덧붙였다. 오늘날에는 이를테면 스크루가 달린 절충식 군함은 표면적 3,000평방미터의 돛과 2,500마력의 기관으로 움직이는 놀라운 기계다.
이 책이 처음 출판된 것은 1862년이라는 것을 독자는 잊지 마시라 하는 설명이 있네요. 이러한 신기하고 새로운 발견에 관해서는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와 라워트의 옛날 배도 인간의 위대한 걸작 중 하나다. 그것은 무한의 숨결이 무진장하듯이 그 힘이 무한하고 그 돛은 바람을 품고 끝없이 펼쳐진 파도 속에서도 방향이 정확하고 바위 위에 떠서 군림한다. 그렇지만 한번 걸을 때가 오면 일진 광풍이 그 60척 길이의 활대를 지푸라기처럼 부수고 열풍이 그 400척의 돛대를 골풀처럼 부러뜨리며 그 만금 무게의 닻은 어부의 낚시가 꼬치 삼치의 아가리 속에서 비틀어지듯 파도의 아가리 속에서 비틀어지고 그 어마어마한 대포들의 구슬픈 표효도 태풍에 의해 허공과 어둠 속으로 헛되이 휩쓸려 가버려 그 모든 위력과 위풍은 더 큰 위력과 위풍 속에 가라앉아 버린다. 막대한 힘이 발휘되다가 마침내 극도의 쇠약으로 끝날 때마다 그것은 사람들을 명상에 잠기게 한다. 그 때문에 항구에는 수많은 구경꾼들이 찾아와 그들도 그 이유를 전혀 모르면서 그 신기한 전쟁과 항해의 기계 주위에 모여든다. 그래서 날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덜롱항의 해왕과 부두와 방파제는 한가한 사람들과 파리에서 말하는 이른바 건달 같은 오리옹호를 바라보는 것 외에는 아무런 할 일이 없는 숱한 사람들로 가득 덮여 있었다. 오리옹호는 오래전부터 병든 배였다. 이전 항해 때는 전복에 조개 껍질이 몇 겹이나 올라붙어서 속력이 절반으로 줄어들 정도였기 때문에 전년에 백구랑에 넣어서 조가비를 긁어내고 나서 다시 바다에 나갔다. 그러나 그 긁어내기로 인해 선복의 볼트를 잰 상태가 나빠져 있었다. 발레아레스 제도의 바다 위에서는 선복이 상에서 벌어졌고 당시에는 선체 내부에는 함석을 깔지 않았기 때문에 배에 물이 새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런데다가 맹렬한 바람이 불어와서 좌현의 이물과 현창 하나가 부서지고 앞돛대의 동아줄 거리가 손상되었다. 이러한 파손의 결과 오리옹호는 다시 덜롱항으로 들어왔던 것이다. 오리옹호는 해군 공창 옆에 정박해 있었다. 배는 여전히 의장을 갖춘 채 수리되고 있었다. 선체의 우연은 파손되지 않았으나 관례에 따라 여기저기 판자가 몇 장씩 뜯겨서 배 안으로 공기가 통하도록 되어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오리옹호를 바라보던 군중은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 선원들은 그때 돛을 치고 있었다. 우연 큰 중간 돛의 위쪽 귀퉁이를 붙잡는 일을 맡아보는 선원이 몸의 균형을 잃었다. 그가 비틀거리는 것을 보고 공창의 뚝에 모여있던 군중은 고함을 질렀다. 선원은 머리를 아래로 쳐박고 활대를 빙 돌아서 바다 쪽으로 두 팔을 뻗치고 떨어지다가 한 손으로 돛 아래쪽 밧줄을 잡았고 그런 다음 다른 손도 마주 잡은 채 거기에 매달렸다. 그의 아래에는 눈이 아찔하게 깊은 바다가 입을 벌리고 있었다. 그가 떨어지는 바람에 밧줄은 그네처럼 몹시 흔들렸다. 선원은 그 밧줄 끄트머리에서 마치 돌 팔매처럼 흔들거리고 있었다. 그를 구하러 가기 위해서는 무슨 위험을 무릅써야만 했다. 선원들은 모두 새로 징발되어 일하고 있는 바닷가의 어부들이어서 아무도 감히 그러한 모험을 하지 않았다. 그동안에도 불행한 선원은 지쳐가고 있었다. 얼굴에 나타난 고통은 멀리서는 보이지 않았으나 기진맥진해가는 모습이 팔, 다리에 역력히 나타났다. 그의 팔은 보기에도 무섭게 늘어졌다. 줄을 타고 올라가려는 그의 노력은 늘어진 밧줄의 흔들림만 증가시킬 뿐이었다. 그는 힘이 빠지는 것이 두려워서 고함도 지르지 못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제 그가 밧줄을 놓는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으로 그가 떨어지는 걸 보지 않으려고 때때로 얼굴을 돌렸다. 한 토막의 밧줄이나 막대기, 나무가지, 그것이 곧 생명 그 자체인 때가 있는데 한 살아있는 인간이 그런 것에서 이건 과실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은 무서운 일이다. 그때 벼랑간 한 사나이가 살쾡이처럼 날쌔게 선구를 기어 올라가는 것이 보였다. 그 사나이는 붉은 옷을 입고 있었다. 그는 죄수였다. 그는 푸른 모자를 쓰고 있었다. 무기징역수였다. 장루 위에 이르자 한바탕 바람이 불어 그의 모자를 휩쓸어가고 백발이 성성한 머리가 보였다. 그는 젊은이가 아니었다. 배 안에서 형옥의 노역을 치르고 있던 죄수 하나가 사고가 일어나자 이내 당직 사관에게 달려가서 선원들도 당황하여 주저하고 수부들도 모두 벌벌 떨며 망설이고 있는 동안에 자기 생명을 걸고 그 선원을 구조하러 가게 해달라고 사관에게 간청했던 것이다. 사관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자기 발에 족쇄에 달린 쇠사슬을 쇠망치로 단번에 쳐서 부수고는
밧줄 하나를 집어들고 돛대줄로 올라갔다. 얼마나 쉽사리 그 족쇄가 부서졌는지는 그 순간 아무도 깨닫지 못했다. 사람들의 머리에 그것이 떠오른 것은 훨씬 뒤에 가서였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는 활대에 올라가 있었다. 그는 잠시 멈춰 서서 눈으로 그것을 재어보는 것 같았다. 그 사이에도 바람은 밧줄 끄트머리에 매달려 있는 선원을 흔들고 있어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그 순간이 몇백 년이나 되는 것 같았다. 이윽고 죄수는 하늘을 우러러 보더니 한 걸음 걸어 나아갔다. 군중은 암도에 숨을 내쉬었다. 그가 활대 위를 달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끄트머리에 이르자 그는 가져갔던 밧줄의 한쪽 끝을 거기에 비끄러매고 또 한쪽 끝은 내려뜨리고는 두 손으로 그 밧줄을 타고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이때 사람들의 불안은 형언할 길 없었으니 10년 후에 매달려 있는 것이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인 것을 사람들은 본 것이다. 그것은 마치 거미가 파리를 잡으러 가는 것과도 같았다. 다만 여기서는 거미가 죽음이 아니라 삶을 가져오고 있었다. 만인의 시선이 그 두 사람한테 집중되었다. 고함 한번 지르거나 말 한마디 하는 자 없이 모두들 몸을 떨며 이마살을 찌푸리고 있었다. 모든 입들이 숨을 죽이고서 마치 그 두 불쌍한 사나이들을 흔들고 있는 바람에 조금의 입김이라도 보탤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다. 그러는 동안 죄수는 서는 역까지 줄을 타고 미끄러져 내려갈 수 있었다. 하마터면 1분만 늦었다면 선원은 기진맥진하고 절망하여 10년 속에 몸을 떨어뜨릴 뻔했다. 죄수는 한 손으로 줄에 매달린 채 다른 한 손으로는 선원을 같은 밧줄로 꽁꽁 동여맸다. 마침내 그는 다시 활대에 올라가 선원을 끌어올렸다. 그는 거기서 선원에게 기운이 돌아오도록 한참 붙잡고 있다가 두 팔로 안아서 활대 위를 걸어서 장두에 이르렀고 거기서 다시 장루 안으로 들어가 그를 동료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 순간 군중은 박수갈채 했다. 눈물을 흘리는 늙은 간수들도 있었고 여자들은 바닷가에서 서로 껴안고 있었으며 모두들 감격에 벅찬 일종의 흥분된 목소리로 저 사람을 용서해 주어라 하고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는 동안에도 그는 다시 노역에 종사하기 위해 즉시 거기서 내려오기 시작했다. 더 빨리 도착하려고 그는 성구 속으로 미끄러져 내려 아래 활대 위를 달리기 시작했다. 모두의 시선이 그를 따라갔다. 그러던 중 일순간 사람들은 공포에 사로잡혔다. 피곤했는지 또는 정신이 어지러웠는지 그가 주춤거리고 비틀거리는 것이 보였다. 갑자기 군중은 크게 고함을 질렀다. 죄수가 곧장 바다에 떨어진 것이다. 그 추락은 위험천만했다. 구남 알제지라후가 마침 오룡호 옆에 정박에 있었는데 가엾은 죄수는 그 두 군함 사이에 떨어졌던 것이다. 그 둘 중 한쪽 배 밑으로 쏠려 들어갈 수도 있었다. 4명의 사나이가 황급히 보트에 뛰어올랐다. 군중은 그들에게 성운을 보냈고 모든 사람들은 다시금 걱정에 빠졌다. 사나이는 물 위에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마치 석유통 속에 떨어진 것처럼 물길 하나 일으키지 않고 바닷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사람들이 물속에 들어가 뒤졌다. 헛사였다. 저녁까지 찾았으나 시체조차도 찾을 수 없었다. 이튿날 덜롱의 신문에서 다음과 같은 몇 줄의 기사를 볼 수 있었다. 1823년 11월 17일 어제 오리옹호에서 노역에 종사하던 한 죄수가 선원 한 명을 구조하고 돌아오다가 바다에 떨어져 익사했다. 시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시체는 해군 공장의 돌출부 말뚝들 아래로 들어간 것으로 추측된다. 그 사나이의 수감 번호는 9430호이고 이름은 장발장이다.